자, 역사를 가장 역사롭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자, 우리가 10세기 고려 초기 태조, 광종, 성종을 공부했고 통치체제, 중앙정치조직, 지방제도, 군사제도, 과거제도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제 11, 12세기 문벌 귀족사에 가겠습니다. 문이 벌열화, 이 벌이 재벌할 때 그 벌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과거 공부를 해서 관직에 진출했는데 오품 이상의 고위 관리가 되게 되면 그 자식들이, 외손자가, 조카가, 사위가 음소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게 되니 가문이 벌열화된다. 문벌이 형성된다. 그래서 여러분 문벌 귀족의 정치적 기반은 음서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전식과 체제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국가로부터 토지 수조권을 받고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는 수조지가 공음전이라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벌 귀족의 정치적 기반이 음서고 경제적 기반은 공음전인데 당연히 문벌 귀족들은 왕실과 결혼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문벌 귀족끼리 또 결혼을 하죠. 중첩된 혼인관계. 21세기는 재벌 귀족 사회인 거 인정하십니까? 재벌 귀족 사회. 아니 재벌들이 재벌들끼리 결혼하고 재벌들이 정치인 자제와 결혼시키고 뭐 이거 다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이게 문벌 귀족 사회입니다. 문벌 귀족이 어렵지 않죠. 근데 보통 이제 11세기 접어들어서 문벌 귀족 사회의 전성기라고 이야기하고 12세기 넘어가면서부터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12세기에 바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리고 무신정변로 문벌 귀족 사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수능 학생들은 문벌 귀족기의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습니다만 최근 공무원 쪽에서는 문벌 귀족기의 수많은 왕들 중에 현종과 문종과 숙종, 예종, 요즘 인종까지 막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한능검에서 이 왕들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공부하다 보면 이거 현종이라는 왕 때인데 이거 문종이라는 왕 때인데 언급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한능검 교재에 이 문벌 귀족계 많은 왕들을 언급은 했습니다만 지금 공부시키진 않을게요. 다만 뭐 거란의 2차, 3차 침략 때 현종 때 어찌저찌했고 현종이 나주까지 피난을 갔고 3차 침략 때 현종이 강감찬을 보내서 귀주대첩 승리했고 그 거란의 침략을 막아내고 현종이 거란의 침략으로 불탄 실록을 다시 만들어라. 7대 실록을 만들라고 했고 그 다음 현종이 명을 해서 거란의 침략을 불심으로 이겨내자고 초조대장경이라는 게 이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밑도 끝도 없이 현종은 이러했고 문종은 이러했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종이 11세기 최대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고 일단 넘어갈게요. 숙종, 예종도 요즘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문벌 귀족기 11세기는 텅 하고 건너뛰자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사 공부하면서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 7세기 삼국통일기, 8, 9세기 남북국 시대, 10세기 후삼국과 고려 초기 공부했는데 11세기는 그냥 공부하지 않고 건너가는 안정기였다니까요. 대외관계에서 거란의 2차, 3차 침략이 11세기 초반기인데 그 거란의 침략을 고려의 군사력으로 막아내면서 당시 동북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대외관계사에 가서 할 테니 11세기 건너가고 12세기 가서 문벌 귀족사의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입니다. 예종이 이자겸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이 나와요. 그게 훗날의 인종입니다. 근데 인종이 또다시 이자겸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젠장 인종은 누구랑 결혼을 한 거야? 이모들하고 결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시 권력자 이자겸은 예종 다음에 왕이 된 인종은 자신의 사위이자 외손자인 거죠. 그래서 이자겸이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인종이 먼저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무쌍 소드마스터 척준경의 친동생과 아들을 죽이게 되고 척준경이 분노해가지고 이자겸 앞에 가서 울면서 나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자겸이 내 사위이자 외손자 인종을 잡아와. 그러니까 척준경이 군대 몰고 고려 개경을 공격하다가 인종이 성문을 닫고 저항하니까 개경 궁궐을 불질러버린 새끼가 척준경이라니까요. 내가 왜 화를 내지? 그런데 그 척준경을 막 대단하다고
나라 궁궐을 불질른 놈인데. 그래서 척준경이 인종을 잡아다가 이자겸 집으로 데려갔는데 이자겸의 부인이, 이자겸 부인이면 누구야? 당시 왕이었던 인종의 외할머니이자 장모잖아. 그 외할머니이자 장모가 나라 왕의 뺨을 칩니다. 네가 태어났을 때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했는데 네가 어찌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인종을 가둬버리고 나서 이자겸이 모든 정사를 펼치는데, 아니 이제 척준경이 무력은 100인데 지력은 0이야. 왔다 갔다 하다가 인종이 어이 준경이 나랑 술 한잔해 하고 술 한잔 마시는 과정에서 인종이 어이 준경이 너는 그렇게 무력도 100인데 왜 우리 할아버지한테 꼼짝도 못해? 우리 할아버지 좀 잡아봐. 그래서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겸의 난이 끝납니다. 그리고 척준경은 또 정지상이라는 사람에게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이자겸의 난으로 개경 궁궐이 불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자겸의 난이 시험에 나오려면 경원인 씨 가계도 이런 거 주면서 이 당시 문벌귀족 사회에 대해서 뭐 물어본다거나, 그렇지 이자겸의 난 가지고는 뭐 물론 당시 18자 왕이설, 그래서 이 씨가 왕이 된다는 그런 설에 입각해서 이자겸의 난이 있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시기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12세기입니다. 인종 때입니다. 근데 이자겸의 난으로 개경 궁궐이 불탔습니다. 개경에서 궁궐을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권력자 정지상의 고향이 서경이었고 정지상의 친구가 묘청이었습니다. 묘청이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 나라 궁궐이 이렇게 불타고 혈육간에 잘못하면 죽이고 살리고 할 뻔했다. 이랬으니 왕기가 개경은 다 된 것 같다. 서경에 새롭게 왕의 기운이 보인다. 서경이 길지다. 서경으로 천도하게 되면 우리가 당시 강해지고 있었던 금나라를 정벌함과 동시에 여러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인종이 묘청에게 서경의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만들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고려 개경의 보수적 문벌귀족들은 서경으로 천도하는 게 싫죠. 아, 세종시로 이렇게 행정기름 분산시킨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서울 사람들 싫어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수귀족이었던 문벌귀족이었던 개경의 귀족이었던 김부식이 인종에 가가지고 당신 저기 서경으로 수도 옮기고 끌려가면 서경 아이들한테 바보 될 텐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김부식이 정지상 제거하고 나서 서경에서 묘청이 반란 일으킵니다라고 하니까 인종이 얼마나 놀랬겠어. 그러니까 서경에 있었던 묘청 입장에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묘청이 나라 이름을 대위국, 연호를 청계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김부식에게 진압당합니다. 이게 바로 묘청의 난이라고 예전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묘청의 난을 요즘 좀 좋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보는데, 이걸 단재 신채호가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에서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1대 사건으로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꼽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묘청 세력, 정지상 세력, 서경파는 자주적인데 김부식을 필두로 한 개경파는 사대적이었다. 실제로 금액에 사대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서경파는 진취적이고 국풍파고 낭랑파 우리 세력인데, 이 개경파는 보수적이고 유학파고 한학파다. 중국 세력이다. 그리고 실제로 서경파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경파는 김부식도 경주김씨고 육두품의 후예고, 그러다 보니까 신라 계승의식이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도 완연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확연하게 비교가 되죠. 그래서 단지 신채호가 살짝 비교했던 표현과 더불어서 우리는 서경파와 개경파를 이렇게 비교하는 시험을 많이 출제합니다. 서경파는 고구려 계승의식, 개경파는 신라 계승의식. 서경파는 금을 정벌하자, 개경파는 금에게 사대하자. 이게 묘청의 난입니다. 여러분, 묘청의 난 이후에 숙문천무 사상이 더욱 대두되고 있었고, 아무래도 더욱더 사회는 보수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불만으로 빵 하고 무신들이 치고 나왔던 게 무신정변이고, 무신정변로 무신직공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쪽 파트는 제가 이야기하듯이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에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만약에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물어보면서 단독문제로 물어보면서 아주 지엽적으로 물어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문벌귀족기 11세기는 평안했구나. 근데 12세기 가서 인종 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있었구나. 그리고 인종 다음 왕인 의종 때 가서 무신정변로 문벌귀족 사회가 무너졌구나. 서경파, 개경파가 중요하구나. 이자겸의 난은 그냥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이해하시면 되겠구나. 문벌귀족이 기본적으로 중첩된 혼인관계와 왕실과의 결혼, 음서와 공음전등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세력이었구나.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렇다고 문벌귀족계 유명한 인물 윤가는 파평 윤씨고, 최충은 해주 최씨고, 이자겸은 경원 이씨고, 김부식은 경주 김씨고, 이것들이 문벌귀족들인데 그런 것들이야 얼마나 우리가 필요합니까? 자, 이렇게 문벌귀족 사회는 재밌게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려 들어와서 후삼국 시대 공부했고요. 그 다음 고려 초기 태조, 광종, 성종의 업적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통치체제 들어와서 중앙 정치 조직을 공부했고, 그 다음 지방제도, 군사제도, 과거제도. 그리고 지난 시간에 문벌귀족 사회 공부했습니다. 11세기는 문벌귀족 사회가 굉장히 안정되었던 시기고, 12세기 인종 때 가서 이자겸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김부식이 진압하게 되면서 고려 사회가 조금 보수화되고 숙문천무 사상이 대두됩니다. 숙문천무. 아니, 고려에 무과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고려 무신들이 약간 군인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불만이 있었는데, 인종 다음한 의종이 문제야. 이 의종이 술 처먹기 좋아하고 문신 관료들과 각촉부시라고 해가지고 시집기 게임하는 걸 너무너무 즐겨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한번 터지는데 의종이 또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의종이 야외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당연히 무신들이 지킬 거 아니야. 경호실장 역할을 당시 그날 누가 하고 있었냐면 고려 최고 상장군이었던 정중부가 하고 있었는데,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란 놈이 취해가지고 주상전하, 고려는 주상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외왕내제라고 해가지고 고려 안에서는 황제 대접합니다. 폐하,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장작불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때 정중부 앞으로 뚜벅뚜벅 다가가요. 정중부가 수염이 미용검처럼 이렇게 긴 사람이야. 관음장처럼. 그 수염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염이 금방 타들어갔겠죠. 정중부가 뜨거워서 뜨거워하고 막 떼굴떼굴 부르는데 의종이 그걸 보고 너무 신나서 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열받은 정중부가 폐하에게 나 집에 가겠습니다라고 퇴근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집에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좀 뻘쭘해졌어. 무신들이 좀 화가 났겠다. 무신들을 달래줘야 되겠다. 무신들 UFC 대회를 열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현원이라는 곳에서 수바키 대회를 열었는데, 이거 보면서 또 왕이 술을 마셨네. 그래서 수바키 대회 우승자가 있었는데 왕과 같이 술을 마셨던 젊은 문신 할례라는 놈이 갑자기 그 UFC 철장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늘 우승자와 고려의 수바키 최고 고수인 이소웅 장군과의 대결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소웅 장군은 나이가 60이 넘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어, 내가 한번 보여줄게라고 했다가 60이 넘었나? 60이 거의 다 되신 이소웅 장군이 많이 맞았겠죠. 그러니까 의종이 이소웅 장군 다친다, 저 싸움을 멈추거라 그랬는데, 그 싸움을 어찌 보면 시작시켰던 할례라는 문신관료가, 할례는 어리디 어리거든요. 이 할례가 이소웅 장군 뺨을 치면서 너 같은 게 일국의 대장군으로서 나라에 녹을 먹는단 말이냐.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의종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할례에 혼을 내고 이소웅 장군을 달래서 집에 보냈는데, 이소웅 장군이 울면서 그대로 정중부 집으로 갑니다. 장군께서는 수염이 불타셨구려. 나는 뺨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열받은 정중부가 무신들 전부 칼 빼. 문신들 싹 죽여. 무신들이 칼질하기 시작하는데 문신들이 부수로 같이 싸울 거야? 죽어야지. 이게 여러분 1170년의 무신 정배입니다. 막말로 우리 역사상 이렇게 큰 사건은 없다라고도 이야기해도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왕도 바꿔치기 하면서 모든 정치인 관료들이 싹 죽음을 당했던 사건이고, 지금 같으면 4년제 대학 나왔다고 문신이라고 말하긴 그러니까 석사 박사하기 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칼 맞고 죽어버린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신들이 권력을 잡는데 정중부가 권력을 잡습니다. 정중부 앞에 이의방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그냥 정중부로 갑시다. 정중부는 중방 정치를 합니다. 중방이 뭐였습니까? 중앙 정치 조직 공부할 때 이야기했는데 무신들의 합작 기구 중방이 최고 정치 기구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 70 정도 된 정중부를 청년 장군 경대승이 제거합니다. 참 경대승 정치 잘하려고 했는데, 이 경대승은 자신이 정중부를 제거했기 때문에 자기도 어느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도방이라는 신변 보호 기구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병 걸려 죽어요. 그런데 무력 100 모발 이덕화가 그 무신시대에 역할을 했던 이유민이 도끼 들고 개경에 무혈 입성합니다.
진짜 이유민 계좌. 이유민 집권기에 다시 중방이 최고 정치 기후가 됩니다. 정말 엉망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유민 집권기가. 그런데 이유민의 부하 최충원이 이유민을 제거하죠. 그러면서 최충원부터 최후, 최양, 최의까지 4대 60여 년간 최씨 무신 집권기라고 하는데 최충원은 자신 집에 최고 정치기구 교정도감을 만듭니다. 물론 경대승이 설치했던 신변보호기구 도방을 다시 재설치하기도 합니다. 다시 그러면 정중부 중방, 경대승 도방, 정중부니까 중방, 경대승 할 때 디귿 들어가니까 도방, 이유민은 그냥 중방, 다시 최충원은 교정도감, 물론 도방도 만듭니다. 시험에는 최후가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최후는 문신들의 공부하는 방, 서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문신 관료들이 3교대 하루에 8시간씩 최후가 잠을 자거나 화장실 가거나 출타하거나 최후 집에는 걸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서방입니다. 그리고 이 문신 관료를 등용하기 위한 인사기구 정방을 설치합니다. 서방과 정방 꼭 기억하십시오. 서방에서 무신집권기에 가장 유명한 이규보 같은 인물이 공부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 최후집권기에 삼별초가 만들어집니다. 원래 개경의 밤거리 자신의 호위 집단 야별초라는 걸 만들었고, 이게 좌별초, 우별초 쪼개지고 몽고와 항쟁 과정에서 신의군이라는 군대가 만들어지면 합쳐서 삼별초라고 하는데, 뭐 신의군, 좌별초, 우별초 그거 몰라도 되는데 삼별초는 최후집권기에 만들어졌고, 나중에 대외관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공부하겠습니다만 바로 이 최후집권기에 몽고가 침략해왔고 최후는 삼별초와 함께 강화도로 천도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최후 밑에 최양, 최의, 김준, 이면, 임유무 공부하지 마세요. 무신집권기 딱 정중부 중방, 경대승 도방, 이유민 중방, 최충원 교정도감, 최후 정방, 서방, 삼별초. 최충원 옆에 봉사 10조 정도 하나만 더 체크해놔도 됩니다. 인물 문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봉사 10조. 왕에게 개혁안 10조를 넘겼고, 나중에 대외관계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최후집권기에 몽고가 침략이 오니까 강화도로 피난 갔고 최후의 명을 받아들고 나중에 문화사에서 너무 중요하게 공부합니다. 상정고금 예문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물론 기록상으로 가장 오래됐지만 금속활자 뭔가 바로 그 유명한 팔만대장경이 최후가 강화도로 피난 간 상태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나머지 인물 다 버리세요. 됐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경제사회 문화사 공부하다 보면 특히 뭐 불교사 공부할 때 무신집권기에는 선종불교가 잘 나갔다. 그러면서 진울의 신앙결사 운동이 전개되었다. 혹은 뭐 문학에서는 무신집권기 유학자들 얼마나 짜증났겠어. 그래서 현실 도피적 경향의 수필이나 폐감 문학 뭐 이런 게 유행하였다. 가전체 문학이 유행하였다. 뭐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공부할 텐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무신집권기의 하극상의 풍조가 만연합니다. 왜? 밑에 있는 무신들이 위에 있는 문신들 싹 작살내버리고 왕도 바꿔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극상이란 말은 여러분이 알 거 아닙니까? 밑에 있는 놈이 위에 있는 놈, 쉽게 이야기하면 제자가 선생님한테 막 대들고 뭐 신하가 임금에게 대들고, 이게 다 하극상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반란이 일어나는데 공무원 뭐 수험항서 공부할 때는요, 이 반란의 선후관계를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인물 집권기에 이런 반란이 있었냐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됩니다만, 우리 한능검에서는 이런 반란이 무신집권기에 있었다, 그 정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동분면 병마사 김보당이랑 그냥 암기하세요. 서경유수 조의총이랑 때 서경 주민들이 합류했다, 그냥 암기하세요. 그 다음 문벌귀족사의 교종불교가 잘 나갔는데 무신집권자들이 쿠데타 일으키고 선종불교를 후원하니까 교종사원의 저항, 이런 교종사원의 저항이 있었구나,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망이망소인난이 일어났는데 이건 조금 알아야 돼요. 망이망소인난은 공주명학소에서 일어나는데, 망이망소인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주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소를 현으로. 그러면서 향소부국이 폐지되는 시기가 바로 무신집권기부터입니다. 바로 망이망소인난을 계기로 공주명학소가 충순현으로 승격되면서 향소부국이 폐지되기 시작한다. 됐나요? 경상도 운문초전에서 김삼이 효심의 난, 약간 신라 붕운독적 성격이 있고, 최충원의 산호였던 만적이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더냐, 우리가 우리 주인들 죽이고 우리가 권력자가 되자 만적의 난까지. 동문면 병마사 김보당의 난, 서경유수 조의총의 난, 교종사원의 저항, 망이망소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 만적의 난이 무신집권기에 있었다는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동경의 난,
최강수의 난, 이연년의 난, 삼국부운동 성격은 조금 어렵고 공무원 한국사 쪽이나 건드는 내용이니까 방금 이야기한 난들이 무신직공기에 있었고 하극상의 풍조가 많이 했다 정도까지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문벌 귀족사회가 무신정변으로 끝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요. 됐습니까? 이러면 무신직공기 다 공부되어진 것 같습니다. 최충원, 최후 인물문제 시험에 나올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요.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고려 대관계. 자, 제가 이제 칠판에 연표를 하나 그리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전자칠판의 위력입니다. 와, 대박이죠? 이렇게 해놓고 글자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36년에 민족의 재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기 후삼국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 성종이라는 왕이 나올 때까지를 지배층이 누구냐라고 하냐면 지배층이 호족이었던 시기를 우리가 고려 초기라고 합니다. 고려 초기. 그리고 1170년 무신정변이 발발해서 문벌 귀족사회가 끝났는데 무신정변인데 이 연도만 한번 써볼게요. 여기를 우리가 고려 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신직공기가 정확히 100년 갑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좀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1270년에 무신직공기가 끝납니다. 개경 황궁하게 되면서 끝나는 건데 이걸 여러분 앞 시간에 공부했듯이 무신직공기라고 보시면 되죠. 이 시기에 하극상의 풍조가 만연했다. 정중불은 중방에서, 경대승은 도방에서, 이유미는 다시 중방에서, 최충원은 교정도감 만들고, 최우는 정방, 서방, 삼별초. 이건 좀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공민왕이 등장해서 원간석기를 끝내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원간석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고려 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긴 좀 길게 그려졌으니까 이렇게 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고려를 전후기로 쪼개면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이게 고려 전기고 고려 후기입니다. 근데 지배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쪼개는데 이 시간은 이것까지 하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네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고려 초기 지배층은 누구였습니까? 호족이었잖아요. 이 호족이 지배층이었을 때 왕권을 강화시키기에 광종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고려 중기는 문벌 귀족사입니다. 그래서 문벌 귀족사의 모순이 드러났던 게 이자겸의 난과 묘책의 난이었고 여긴 지배층이 무시인지 모르면 바보.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 원간석기 지배층은 누굽니까? 권문세족입니다. 이거 진짜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기는 이제 신진사대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 고려 말기는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의 대결이 있었던 시기라고 봐야죠. 이 몇 세기 몇 세기가 수험항사 공부할 때는 아주 중요하지만 한능검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기 어려운데 대략 이쯤이 한 10세기 정도가 됩니다. 너무 안 보이나요? 피디님? 그래도 갈게요. 그리고 여러분 문벌귀족사회가 우리가 11세기와 12세기까지 문벌귀족사회,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후반에 무신직공기, 14세기 중엽까지 원간석기 14세기 말이 고려 말기라고 하는데 자, 어차피 여러분 호족, 문벌귀족, 무신, 고문세족, 신진사대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정치사에서도 다뤄야 되고 나중에 사회사에서도 언급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대외관계를 공부하잖아요. 그럼 이 대외관계 너무너무 시험 출제가 많이 되는데 보세요. 11세기는 어떤 나라가 우리를 힘들게 하냐면 거란, 요나라가. 아, 거란이 만든 나라가 요나라구나. 12세기 무렵부터 여진 그리고 금나라가 우리를 힘들게 하구나.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훗날의 금이죠. 무신직공기에 최후가 집권하고 있을 때 몽고가 침략합니다. 빵하고. 그래서 최후직공기에 몽고가 침략하니까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한다는 이야기를 벌써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몽고원이 대략 몇 세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13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민왕 때 여러분 홍건적이 2차례나 침략합니다. 빵하고 공민왕 때. 그리고 우왕과 창왕 때 누가 힘들게 하냐면 왜구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11세기 거란 요나라, 12세기 여진금, 13세기 몽고원, 14세기는 홍건적과 왜구 이걸 먼저 잡으셔야 돼요. 선후관계 문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하고 만약에 수험한국사에서 어렵게 출제되는 것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이 고려 대외관계를 강의해버리면 진짜 한 80분, 90분 우리 조교 선생님이 지금 카메라 잡고 있는데 피디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 조교 선생님 제 강의 들어봐서 알잖아. 90분짜리잖아요. 이걸 이제 지금부터 10분 만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분 만에 근데 가능해요. 시험지가 쉽게 나오거든 한능검은. 여러분 거란이 발해 멸망시킨 나라죠.
여기 태조 왕건이 있었을 때 대거랑 강경책 만부교 사건도 기억나야 되고 정종이라는 왕이 있었을 때 3대 왕 정종이 이 거란을 무너뜨리기 위해 광군을 설치했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란의 1차 침략이 성종 때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이때 침략했을 당시 우리 왕은 누구였고 당시 침략했던 1차 침략은 서선영이고 2차 침략은 요나라 성종이고 3차 침략은 소배합이고 1차 서선영 80만, 2차 요나라 성종 40만, 3차 소배합 10만 이런 것까지 공부해버리면 너무 어렵잖아. 좋아, 하여간 서선영이 공격해 왔을 때 성종이 항복할까 생각했어. 80만을 몰고 왔거든. 이때 서희가 쟤네들은 우리를 지금 공격하러 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송나라와 친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러 온 거다. 왜냐하면 요나라는 이 중국 송나라를 정벌하고 싶은 나라인데 우리가 송과 친하니까 우리를 쳐들어온 거니 내가 대화로 한번 이야기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고려의 사신이 온다라고 하니까 요나라 서선영이 고려 사신에게 겁을 주려고 큰 솥, 이 솥이라는 게 여러분 집에 있는 그런 솥이 아닙니다. 사람도 들어가서 삶을 수 있는 수만 명의 군인들의 쌀을 밥을 삶는 그 솥을 막 물을 끓여요. 그러면 사신이 걸어오는데 솥을 착 배열해 놓습니다. 아, 뜨거운 물이 막 튀길 거 아니야. 그런데도 서희가 보부도 당당하게 걸어와. 근데 서선영이 서희를 꼬라봐. 서희도 딱 서선영을 꼬라봅니다. 서선영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작은 나라 신하가 큰 나라 대장군을 만났으면 절부터 해야지 건방지게 그렇게 꼬라보냐. 그러니까 서희가 야, 나도 일국의 사신이고 너도 일국의 장군인데 내가 왜 너한테 절을 해. 사신을 그따구로 맞이하면 나 집에 갈 거야 하고 바로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서선영이 아, 너 기계가 대단하다. 서희야, 잠깐 이리 와봐. 이야기하자. 원탁이 않습니다. 이때 서선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거라는 고구려의 후예국인데 너희 고려가 옛 고구려 땅을 약간 옛 고구려 수도 평양 서경을 왕건이 국토에 약간 올리는 과정에서 청천강에서 영만까지 국경선이 올라왔잖아요. 그거 빼앗아 갔으니 돌려달라. 그러니까 서희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내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해버리면 70분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미쳤나 봐요. 서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나라 이름이 뭐냐? 고려다. 가운데 구자 넣어봐. 씨발 고구려죠. 고구려면 너희 나라 수도까지 우리한테 줄 수 있어? 너희 고구려 땅이 지금 들어선 나라인데? 그러니까 거란이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거란의 서선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다. 우리도 고구려의 후예고 너희도 고구려의 후예면 둘이 친하게 지내야지. 너희 왜 중국 송나라와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니까 서희가 너희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압록강 지역에 여진족이 막고 있어서 너희랑 육로로 통사하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서선영이 아, 그런 이야기는 진작하지 그랬니? 내가 여진족을 날려줄게.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후 불어서 압록강 남쪽에 있는 여진족을 날려주고 그 땅을 선물로 고려에게 떼어줍니다. 그게 압록강의 동쪽 강동 육주예요.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거란의 1차 침략 때 서희의 강동 육주 확보 이게 중요합니다. 거란의 1차 침략이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강동 육주를 떼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여전히 친송 정책을 펼치니까 요나라 성종이 열받아가지고 40만 대군 몰고 왔는데 내가 이제 일주일 안에 유튜브에서 해야 되는 양규의 선전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양규라는 어마어마한 무쌍 장군이 있습니다. 그 양규의 선전으로 다시 물러갑니다. 이때 뭐 강조의 정변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는 너무 좀 이제 복잡해지니까 생략을 할게요. 하여간 2차 침략 때는 양규의 선전 이거 말고 계시면 되는데 시험에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2차 침략은 성종이 아니죠? 현종 때입니다. 그리고 3차 침략 소배합이 10만 군사를 몰고 오는데 강감찬이 귀주에서 승리합니다.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후에 거란, 요나라와 송나라와 고려 사이에 동북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거란의 정예 병력이 고려 와서 작살나버리니까 중국 송나라도 못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감찬의 귀주대첩, 우리 역사상 3대 대첩에 포함되는 거고 을지문덕의 살수대첩과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과 더불어 포함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후에 천리장성이 만들어집니다. 압록강 어기에서 도련포까지. 그래서 뭐 천리장성이 수어망국에서는 실은 현종이 아니고 덕종과 정종이다 이런 거 물어보는데 우리는 한능검이니까 거란의 3차 침략을 강감찬이 귀주에서 막아내고 뭐 했다?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천리장성은 거란을 방어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동해안까지 축조한 걸로 봐서 동북 쪽에 있는 여진족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거란의 1차 침략 서희의 강동 육주 확보, 3차 침략 중요한 게 뭐예요? 강감찬의 귀주대첩 1차와 3차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여진족이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숙종 때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 별무반을 편성합니다. 별무반. 신기, 신보, 항마군. 이거 재밌는 이야기 많은데 생략할게요. 숙종 때 별무반이 만들어졌다가 예종 때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구성을 축조합니다. 동북구성 위치는 지금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시험에 지도자료로 출제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동북구성을 1년 만에 여진족에게 돌려줍니다. 뭐 조공 바치겠고 말 잘 듣겠다고 하니까 돌려줬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못 지키니까 돌려줬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여진족이 나라를 건국하니 그게 금나라예요. 원래 소망서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1104년에 별무반이 만들어지고 숙종 때, 1107년에 예종 때 동북구성이 축조되고 1115년에 금이 건국하니까 이건 여진족과 싸우는 거예요. 금나라와 싸우는 게 아니야. 근데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 중국 대륙 절반, 이 거란을 멸망시킨과 동시에 송나라를 절반을 송나라의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송이 도망쳐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이 금에게 이자겸이나 김부식은 사대하자고 했고 묘청은 금국을 정벌하자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진금은 너무 쉬워요. 12세기에 여진족이 강성했을 때 숙종 때 별무반이 만들어졌고 그 별무반이 예종 때 동북구성을 축조했구나. 1년 만에 돌려줬구나. 훗날 이 여진족이 금나라를 건국하고 중국 대륙 절반을 먹어버리니 고려는 쫄아가지고 집권자였던 권력자였던 이자경, 김부식은 사대했고 묘청은 그 금국을 정벌하자라고 했구나. 그런데 이 금나라도 누구에게 작살납니까? 몽고에게 작살납니다. 그럼 지금 여진 다 됐죠? 근데 여러분 몽고 이제 이야기하면 몽고 1차 침략부터 6차 침략까지 막 구분해버리면 돌아버리는데 하는 거 보면 이게 왜 필요합니까? 몽고가 너무 강성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청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압록강 근처에 옛 거란의 잔당이었던 대요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몽고가 공격하니까 이 거란이 만만한 게 한반도 고려야. 고려로 밀고 내려오는데 김취려 장군이 밀고 올라가가지고 지금의 평양 근방 강동성에서 몽골군과 우리 고려군이 연합해가지고 거란의 잔당을 완전히 멸족을 시켜버립니다. 이걸 그냥 강동성에서 처음 우리가 몽고와 만났다. 강동의 역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강동의 역 이후에 고려는 몽고에 조공을 바치는데 고려에서 조공을 털어가는 담당자 새끼가 조고였는데 이 조고요란 놈 누가 안 죽이나 싶었는데 얘가 압록강에서 진짜 피살 당한 거야. 이 선후관계 은근히 줍니다. 강동의 역, 조고요, 피살. 그걸 핑계로 몽고가 침략해와요. 이제 박서 장군이 귀주성에서 분전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시험에 여러분들 안 나올 것 같고 계속해서 이래저래 하다가 몽고가 또 쳐들어오니까 당시 집권자인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1차 침략 때는 박서 장군이 그렇게 막아냈는데 2차 침략 때 살리타란 놈이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초조대장경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었어. 이거 문화사 가서 다 합니다. 여기 현종이라는 왕 때 거란의 침략을 불심으로 이겨내자고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초조대장경을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걸 살리타가 불태워버리네. 안 그래도 저 살리타 저거 누가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한테 혼나야 되는 거 아니야? 대구 부인사에 있는 대장경을 불태웠다고. 아니나 다를까 승려 김윤후가 용인 처인부국의 살리타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당시 강화도로 피난 갔던 최후는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대장경을. 그게 제조대장경이고 그게 팔만대장경으로 지금 합천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황룡사 구축목탑도 몽고 침략으로 소실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몽고 침략은 뭐가 중요하냐면 강동성에서 처음 만났어. 강동의 역, 조고역, 피살. 몽고가 침략에 와서 초조대장경 불태워서 김윤후가 그 초조대장경 불태운 살리타 작살냈고 그 다음 또 쳐들어왔을 때는 황룡사 구축목탑이 날아갔어. 초조대장경과 황룡사 구축목탑이 소실되었다. 어렵게 물어보면 속장경도 소실되었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물어보겠냐고요. 그리고 최후 집권자는 강화도로 피난 갔어. 그래서 무신집권기에 계속 저항하다가 1270년에 삼별초가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삼별초 저항도 끝나고 개경으로 황궁에서 무신집권기가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특수부대들 여기 광궁 기억나십니까? 알아야 돼요. 거란 정벌하자고. 그 다음 여기 별무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 군사조직 이야기할 때도 뒤쪽 가서 다시 한번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삼별초를 기억해야 되는데 삼별초는 시험에 잘 나와요. 최후집권기에 만들어졌다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죠. 삼별초가 어디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진도 용장산성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제주도까지 이렇게 항전을 전개하는데 여기는
배중손이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여기는 김통정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배중손과 김통정의 지휘 아래 삼별초가 강화도, 진도, 제주도까지 이렇게 항전을 했다. 삼별초는 몽고에게 저항했다. 진도에 가면 용장산성이 있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홍건적은 중국에서 일어난 백령교도들의 난, 중국의 한족들인데 이 자식들이 당시 원나라에 저항하다가 원에게 밀려가지고 우리 고려 쪽으로 또 도망쳐 온 거야. 근데 우리는 이 홍건적을 못 막아서 고려 개경이 털려. 공민왕이 홍건적 2차 침략 때는 어디까지 피난 간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지금의 안동, 복주까지 피난 갑니다. 안동을 복주라고 해요. 안동에 가서 그렇게 공민왕이 강고등어를 맛있게 드셨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 정도만 좀 잡고 계시면 되고, 왜구가 침략할 때 여러분 왜구 많이 쳐들어오죠. 특히 우왕과 창왕 때 많이 쳐들어오는데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우왕 때 최영 장군의 홍산대첩, 최무선 장군의 진포 싸움, 이성계의 황산대첩, 정지 장군의 관음포 싸움, 그리고 마지막 창왕 때 박이가 쓰시마 섬을 정벌한다. 방금 말한 게 그냥 왜구 관련 전투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듯 하고요. 선후관계까지는 방금 5번의 전투를 물어보지 않으니까 쫄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우리가 최영과 이성계 이름은 미리 알고 있잖아.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신흥무임 세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신흥무임 세력이 성장했다. 그러면 대외관계 이렇게 끝내자고요. 뭐 어렵습니까? 다시 10, 11세기 거란연하라 1차 침략 서희의 강동육주 확보, 3차 침략 때 강감찬의 귀주대첩 어렵지 않죠? 별무반 만들었고 동북구성까지 축조했으나 여진족이 기병 몰고 침략하니까 별무반 만들었고 동북구성까지 축조했으나 훗날 여진족이 금을 건국하니까 이자경, 김부식은 사대하고 묘총은 금을 정벌하자라고 했다. 거란이건 금이건 물론 거란은 금에 의해 무너지고 금은 몽고에 의해 무너집니다만 강동성에서 처음 만나요. 만날 역자 강동의 역. 근데 조고요가 피살당하니까 몽고가 침략이 왔고 1차 침략 때는 잘 맞서 싸웠습니다만 2차 침략 때 살리타가 초조대장경을 불태웠다고. 그리고 최우는 강화도로 피난 갔다고. 초조대장경 불태운 살리타는 김윤휴라는 승려에게 죽음을 당한다고. 그런데 몽고가 침략했을 때 황룡사 구축 목탑도 불탄다고. 조금 더 들어가면 이때 용인 처인부곡이나 충주 다인철소 주민들의 저항이 있었다. 용인, 에버랜드, 용인 처인부곡, 충주 다인철소 주민들의 저항이 있었다. 이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간석기는 우리가 원에게 납작 엎드렸던 시기 아닙니까? 홍건적이 2차에 침략 오는데 2차 침략 때 공민왕이 안동, 복주까지 피난 갔다고. 왜구 침략 다시 한 번 더 해요? 최영의 홍산대첩, 최무선의 진포 싸움, 이성계의 황산대첩, 정지장군의 관음포 싸움, 마지막 창왕 때 박유의 쓰시마 섬, 정벌. 이 내용들 잡고 계시면 충분히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너무 깊게 공부하지 마세요. 대외관계도. 이거 거란 몇 차 침략인데? 이거 여진과 싸움인데? 이거 몽고와 싸움인데? 그것만 구분해도 문제가 풀리기도 할 겁니다. 됐나요?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외관계 봤고 오늘 원간섭기 봅니다. 원간섭기는 일단 시험에 원간섭기의 시대적 특징을 물어보는 선택지가 많이 출제됩니다. 원간섭기는 이러이러했다는 거 아느냐 하는 내용이 출제되니까 쉽게 공부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원간섭기의 왕들은 충자, 원나라에게 충성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묘호라고 이야기하죠. 조나 종 이런 걸 쓰지 못하고 무슨 왕, 근데 충자 들어가는 충렬, 충선, 충숙, 충해, 충목, 충정왕인데 6명의 왕 중에 일단 충목왕 때 정치도감이 만들어졌다는 것만 일단 선택지로 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인 충렬왕과 충선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에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태조, 광종, 성종, 그리고 공민왕 말고는 문벌귀족기의 현종, 문종, 숙종, 예종보다도 조금 중요한 게 충렬, 충선왕이에요. 그러니까 충렬왕은 원간섭기 첫 번째 왕이니까 막 원간섭기 접어들면서 고려와 몽고 연합군, 여몽 연합군이 일본 원정 갔던 것도 충렬왕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 제후국이 되니까 관제가 격하당할 때도 충렬왕 때인데 문화사 내용이긴 하지만 워낙 충렬왕 시기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거라 충렬왕 때
안양이 성리학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과 성리학이 수용된 게 충렬왕 때예요. 엄청난 역사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나중에 역사서 공부합니다. 문화사 가면 이승휴의 제왕운기와 그 직전에 1년의 삼국유사가 다 충렬왕 때인지 알아?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충렬왕 진짜. 자, 충렬왕 업적 엄청나게 더 정리해드리고 싶은데 특히 관악지능책은 문화사 가서 하는 게 맞지. 뭐 서막전만 잡을까? 경사교수, 도감, 막 국학을 성균관을 이런 건 하시지 말고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만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리학이 수용됐고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 쓰여졌다고. 그 다음 충선왕은 원래 수험한국사에는 사림원 설치가 미친 듯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냥 사림원이라는 정치기구를 만들었다고 암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어찌저찌 해서 고려 왕도 하고 원나라에 가서도 좀 권력을 잡고 있었던 게 충선왕인데, 충선왕이 원나라 수도 영경에 망권당이라는 학술기구를 만들어서 고려학자 이재현 등이 원나라 최고학자 조맹부 등과 교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충선왕 업적도 다른 게 많아요. 뭐 수시력이라든지 소금 전매제라든지. 근데 한능검에서는 일단 망권당 먼저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공부량을 줄여드려야죠. 그리고 나머지 왕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충렬왕과 충선왕을 꼭 잡으시고요. 그럼 이제 원감석기 시대적 특징을 잡아갑니다. 여러분, 원감석기 접어들자마자 일본 원정을 2차례 합니다. 2번 다 태풍 때문에 실패했다. 아, 원감석기에 고려와 몽고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공격했으나 태풍으로 실패했구나. 이거 하나 잡으시면 되고, 관제가 격화됩니다. 여러분,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려 중앙 정치 조직은 당의 삼성육부를 모방해서 이성육부 체제로 운영했다. 이거 기억납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원나라 제후국이 됐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왕은 왕인데 황제 나라는 아니니까 감히 그 중앙 정치 조직을 그대로 쓰면 안 된대. 그래서 이성이 일부 첨이부로 내려오고 육부가 사사로. 그래서 여러분, 첨이부 사사 좀 암기해 주시고 조금만 더 추가한다면 바로 밑에 나오죠. 중추원이 밀직사로까지는 원래 수험한국사에는 엄청나게 많이 출제됩니다. 다시 이성육부가 첨이부와 사사로 내려와요. 그래서 첨이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벌귀족기에는 따라올 수 있을까? 중서문화성의 제신, 중추원의 추밀, 제추의 도병마사 그랬잖아요.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에서 문벌귀족들이 권력을 잡았다라면 원감석기는 권문세력들이 첨이부와 밀직사에서, 중추원이 밀직사로 바뀌었잖아. 중추원 기억납니까? 왕명 출납하고 군사기밀 담당하는 중추원 기억 안 나시죠? 하여간 여기까지만 관제 격화를 좀 기억하시되, 이거 중앙 정치 조직에서 분명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병마사는 원감석기에 관제 격화가 아니라 식목도감의 기능까지 빼앗아서 기능이 극대화돼서 최고 합자기구가 된다. 이게 도평의사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병마사는 도평의사사로 바뀌었고 기능이 극대화됐다. 여기까지는 조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럼 정리할게요. 원감석기에 일본 원정 실패했고 관제가 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정 간섭을 당하는데, 내정 간섭 당할 때 여러분 정동행성이란 정치기구는 꼭 잡으십시오. 내정 간섭을 총괄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공민왕이 정동행성을 혁파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정동행성과 더불어서 그냥 2개만 좀 더 암기할까요? 군사 조직을 만호부라고 하고, 감찰기구인데 이게 원나라가 우리를 감찰하는 걸 순마소라고 한다. 아, 정동행성, 만호부, 순마소가 있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좀 잡아주시고, 뭐 심양왕이라든지 동로와 제도라든지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러분, 엄청난 수탈이 행해집니다. 그럼 인적 자원 수탈은 무조건 공여. 몽고가 일부 다처제거든. 그래서 고려 여자들을 곡물로 끌고 가는 걸 공여라고 하는데, 그 공여를 끌고 가기 위해 결혼도감을 설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태 같은 그 너무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빼앗기냐고 유부녀는 끌고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결혼시키는 조혼의 풍습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공여, 결혼도감, 조혼 풍습. 그 다음 물적 자원은 뭐 금, 은, 배 막 이런 것들도 많이 가져가는데, 고려 매를 너무 좋아합니다. 해동청이라고 불렸던 고려 매를 너무 좋아해서 매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응방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졌구나.
원간석기 음방도 만들어졌다는 거 하나만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몽골풍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몽골풍 중에 조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호복과 체두 변발. 그러니까 몽골식 변발과 호복, 몽골식 옷 정도만 기억하시고, 물론 몽고에도 우리의 풍습인 고려 양이 유행한다는 거. 제가 뭐 빠뜨린 거 있는 거 한번 책을 볼게요. 그 다음 이제 영토 상실 하나 좀 빠뜨렸는데, 영토는 그냥 동령부가 황해도 이북이에요. 그 다음에 쌍성총감부, 함경도입니다. 탐라총감부 이렇게 빼앗아 갑니다. 원나라가. 그런데 자비령 이북의 동령부와 탐라총감부는 충렬왕 때 일찍 수복을 하는데, 나중에 이 쌍성총감부는 공민왕 때 수복된다는 건 공민왕의 업적은 너무너무 많이 출제될 겁니다. 자, 그럼 원간석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원간석기에 첨의부와 일부, 밀직사 등이 중앙정치기구였습니까? 원간석기 최고 권력자는 친원 세력인 권문세족이었습니까? 원간석기 응방이 설치되었습니까? 원간석기 공녀가 끌려가는 과정에서 결혼도감이 설치되고 조언의 풍습이 유행하였습니까? 여러분, 원간석기에 호복이나 체두변발이 유행하였습니까? 원간석기에 몽고에서는 고려 양이 유행하였나요? 원간석기의 최고 정치기구로 정동행성이 만들어지고 만호부와 순마소 같은 기구들이 만들어졌습니까? 원간석기에 일본 원정을 했으나 실패했습니까? 이거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원간석기 왕으로 시험 출제되는 건 충렬왕과 충선왕이다. 다시 한번 충렬왕 때 삼국유사와 제왕 운기가 쓰여졌고, 이거 역사서에서 공부합니다. 충렬왕 때 안양이 성리학을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그것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충렬왕이 첫 번째 왕이니까 충렬왕 때 관제 격파당하고 충렬왕 때 일본 원정 실패했다니까요. 물론 충렬왕이 동령부와 탐라총감부를 되찾기도 합니다. 뭐 조금 더 추가하자면. 그리고 충선왕은 망건당이라는 학술기구 만들어 놓고 원나라 최고학자 조맹부와 고려학자 이재현을 교류시켰다. 충선왕이 사림원 설치했다. 충선왕이 소금의 전매지 실시했다. 이 정도 조금 더 알면 땡큐일 것 같고요. 충선왕이 수시력, 이제 보통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원간석기에 소금의 전매지가 실시되었다. 원간석기에 수시력이라는 역법이 사용됐다. 역법 나중에 문화사에서 공부합니다. 근데 그게 충선왕의 업적보다도 원간석기라는 표현으로 오히려 한능급에는 많이 기출되니까 충렬왕, 충선왕 업적제가 강조한 것만 딱 잡아주시고 원간석기는 이래저래 했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원간석기를 끝낸 왕이 공민왕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민왕의 업적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왕권 강화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통일신라 시대 신문왕 기억나십니까? 진골 귀족 세력을 숙청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격파했다. 고려 광종도 왕권 강화 기억나세요? 공신과 호족을 숙청하고 노비양검법, 주영공부법, 과거제도가 공신, 호족 숙청하는 과정에 필요했던 것들이죠. 공민왕은 원간석기 권력자가 누굽니까? 권문세족이죠. 친원파. 이 권문세족을 숙청하고, 물론 그들 중에 대표적인 게 기철입니다. 기황후, 오래비. 기철과 권문세족을 숙청하고 그들의 힘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권문세족은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어요. 많은 노비들을 데리고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대농장을 혁파하고 토지를 빼앗아서 자영농에게 나눠주고 노비를 자유민으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토지와 백성을, 전민을 변정한다.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인사권 담당기구 정방은 최우집권기에 최우가 설치했다. 기억나세요? 이게 원간석기에 계속해서 권문세족들이 정방을 통해서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공민왕이 정방을 혁파해요. 그러니까 전민변정도감을 만들고 신돈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민변정 사업을 했고 정방도 혁파합니다. 이게 왕권 강화책이에요. 물론 신돈의 건의를 수용해서 신진사대부를 중앙정계에 진출시킵니다. 신진사대부로 권문세족과 싸우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균관을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해서 신진사대부 거의 대빵기였던 이색을 성균관의 대사성으로 삼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가면 왕권 강화책,
권문세족과 기철일파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전민변정도감 설치하고 전민변정 사업했고 정방혁파했다. 신진사대부 등용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잖아요. 신진사대부 공부할 수 있도록 성균관을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민왕이 혼자 잘나서 이렇게 왕권 강화 정책을 펴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잘나서 원간석기를 끝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당시 원나라가 약해져 가고 중국의 한족국과 명나라가 들어서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 원명교체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원명교체기를 이용해서 나름 반원 자주정책을 펴는데 일단 원간석기 대표적인 내정 간섭기구였던 정동행성 이문서를 혁파합니다. 이거 진짜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왕권 강화책이 있고 반원 자주정책이 있다. 근데 실은 반원 자주정책도 다 왕권 강화책이에요. 근데 일단 순수하게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런 업적들을 했다는 걸 나름 좀 공민왕의 업적인데 잔상을 남기라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동행성 이문서를 혁파하면서 원간석기를 끝냈고요. 원간석기 관제가 격화돼 있잖아. 그 관제를 다시 제 위치로 돌려놓습니다. 관제 복구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몽골풍 금지시킵니다. 되나요? 그리고 여러분, 원간석기 빼앗겼던 땅이 어디야? 쌍성 총관부 철력 이북의 땅을 되찾지 않습니까? 막말로 여러분 공민왕 시험 출제되면 지도와 함께 나오면 철령 이북 빗금 그어놓고 가장 시험 출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쌍성 총관부를 특히 유인우, 이성계 아빠, 뭐 이자춘 이런 친구들과 함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하자면 길어지는데 이성계 아빠 이자춘이 쌍성 총관부의 넘버 3 정도 하고 있다가 막상 공민왕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 온다라고 하니 이자춘이 아들 이성계를 불러서 야 우리는 원래 고려 사람인데 몽골에 원나라의 녹을 먹고 살았다. 근데 원나라가 저렇게 쇠약해지니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원나라 관리로서 공민왕과 싸울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고려 사람이니까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땅을 고려에게 바칠 것이냐. 그러니까 이성계가 고려를 합시다. 아들 네 말이 맞다. 이자춘과 이성계가 쿠데타 일으켜서 쌍성 총관부를 그대로 바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철령 이북을 공민왕이 아주 쉽게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주로 공민왕 업적은 이 정도에서 출제가 되고 조금 어렵게 출제되면 뭐 요동 정벌 하려고 했다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나머지 어려운 내용은요 한능검에서는 시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홍건적이 침략했을 때 공민왕이 복주, 지금의 안동까지 피난 갔다는 말씀은 제가 대외관계에서 드린 것 같고, 근데 이제 공민왕이 원래 노국공주 부인 너무너무 사랑했잖아. 노국공주가 죽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지 못해가지고 정사를 볼 수가 없어서 신돈에게 대신 모든 걸 하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신돈까지 죽이고 직접 정치하려고 했다가 좋은 집안의 남자애들 데리고 자제위를 만들죠. 그래서 혹시 공민왕이 동성애를 하지 않았나? 근데 그 자제위 홍윤에게 죽음을 당하죠. 옛날 영화 쌍화점을 보시면 홍윤 역할이 조인성이었고 공민왕 역할이 주진모이긴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죽습니다. 근데 공민왕의 아들이 우왕이에요. 이게 진짜 공민왕 아들인지 아닌지 몰라. 신돈의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왕 때 그만큼 왜구가 많이 등장했고, 대신 우왕 때는 어지간하면 우왕이 한능검에서 시험 출제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만 최영과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이 권력자 이인님을 몰아냅니다. 이인님 이야기가 한능검에 등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하늘아래 두 개 태양이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최영이 이성계에게 눈치 주니까 이성계가 자신의 고향 함흥 쪽으로 다시 삐져서 가버리지요. 그런데 그 우왕 때 권력자 최영이 약간 친권무세족 쪽이다 보니까 공민왕 때 등장했던 신진 사대부들과 어우러지지 못해요. 그래서 정도전 등이 유배를 막 놔주러 가고 그랬다가 함흥에 있는 이성계를 보러 가서 이 군대를 가지고 못할 일이 뭐가 있으리 하고 다시 이성계를 중앙정계로 끌고 왔는데, 이 우왕 때 이제 다시 이성계와 최영이 대립하는데 명나라가 철령 위설치를 통보합니다. 무슨 말이야? 한족의 국가 명나라가 들어선 거예요. 원나라가 이제 드디어 북쪽으로 쫓겨난 거야. 근데 명나라가 뭐라고 하냐면 옛 원나라 땅은 다 우리 명나라 땅이다. 옛 원나라가 쌍성 총관부 만들고 철령 이북을 직접 관장했는데 이제는 우리 명나라가 철령 이북을 관장하겠다. 그리고 철령 위를 설치하겠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왕 때 명의 철령 위 설치 통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친원 세력에 가까웠던 최영은 화가 나지. 자식들 말이야 건방지게 차라리 우리가 요동을 먼저 공격하겠어.
최영은 요동 정보를 주장하고 이성계는 4대 불가론 책에 있으니까 읽어보십시오. 4대 불가론을 제시하면서 요동 정보를 반대했으나 어쩔 거야 최영이 가자는데. 그래서 평양까지는 우왕과 최영과 이성계와 조민수가 함께 갔다가 압록강 하구의 위화도까지 이성계와 조민수가 선발대가 돼서 올라갔다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회군해버리고 최영을 개경해서 잡으면서 쿠데타 성공이지요. 그러면서 우왕은 왕우가 아니다, 신우다, 너는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라 신돈의 자식 아니냐고 우왕을 내치고 우왕이 아들 창왕을 왕으로 내세우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왕이 신돈의 자식이면 우왕의 아들 창왕은 신돈의 손자일 거 아니야. 어찌됐든 간에 창왕까지 앉혀놓고 나서 이제 그 함께 쿠데타했던 조민수를 이성계가 제거하고 나서 우왕과 창왕은 가짜 왕이다. 패, 가, 입진,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우왕, 창왕을 몰아내고 공양왕을 왕으로 앉힙니다. 이제 이성계를 막는 자들이 없어요. 근데 이성계의 권력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성계를 지지했던 신진사대부가 두 파로 쪼개집니다. 역성혁명하자. 고려로는 안 되겠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왕의 성을 바꾸는 역성혁명을 하자. 소수의 신진사대부, 혁명파 사대부가 등장합니다. 정도전, 조준 이런 인물이 중심이고요. 거의 대다수 사대부는 고려 왕조를 유지하자라고 합니다. 정몽주, 이색 이런 인물들입니다. 뭐 길제까지도 알고 계시면 땡큐고. 소수의 혁명파 사대부는 대대적인 전제 개혁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방원에 의해 정몽주가 죽죠.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색도 죽게 되고 그러면서 혁명파 사대부가 권력을 잡고 조선 건국하기 직전인 1391년에 과전법이 단행됩니다. 은근히 좀 시험에 나오는 게 위화도 해군하고 나서 조선 건국하기 직전인 1년 전인 1391년에 과전법이 단행되고 그 다음 조선이 건국됩니다. 과전법은 뭐냐? 이성계 입장에서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이쪽 파트에서 권무세족하고 신진사대부를 조금 비교해도 되는데 상식적으로 권무세족은 원간석기 권력자 친원세력,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공부해서 약간 친명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권무세족은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신진사대부는 향리 출신이고 자영농 출신이다. 지방의 향리 출신, 자영농 출신이다. 중소지주 출신이다. 뭐 이 정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공부한 친구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성계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신진사대부가 혁명파와 옹건파로 쪼개졌고 혁명파는 역성혁명, 옹건파는 고려 왕조 유지, 혁명파는 정도전, 조준, 옹건파는 종몽주, 이색 이 정도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혁명파 사대부에 의해 조선이 건국되죠. 이들이 조선 건국 직후에 15세기 훈구파고 이 옹건파 사대부는 이성계가 만든 나라에서 관료 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방에 내려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제자만 양성합니다. 두문동에 들어가죠. 불출합니다. 두문 불출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고 훗날 한 100여 년 후에 이들이 살림이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조선 사회를 장악해 갑니다. 그래서 혁명파 사대부가 나중에 15세기 훈구, 옹건파 사대부가 훗날 16세기 이후에 살림이 된다는 것도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01페이지에 국경성 변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국경성 변화 과정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는 대동강 이남의 통일이었는데 고려 초기 태조 때 평양까지 확보하면서 청천강에서 영만까지 올라갔다가 서희가 강동 6주를 확보했다가 거란의 3차 침략 직후에 천리장성이 만들어지는데 압록강 어기에서 도련포까지 왔다가 공민왕이 천령 이부까지 이 과정을 여러분이 좀 잡아주시고 세종대왕 때 사군 육진 개척하는 거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우리 국경서에 만들어지는 건 다들 알고 계실라 믿습니다. 문제 풀면서 고려 정치사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